석유 없는데 잘 사는 나라, 산업다각화.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한반도에 갑자기 석유가 많이 있다 그러면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면 경제 발전하기 어렵고요. 대세에 입질이 많이 들어와요. 가끔 북한이 석유의 바다에 떠 있다, 통일돼서 우리가 빨리 그 석유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석유 없는 상태에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현대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라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본을 잘 지키고 실천하겠다.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의 문제점은 일단은 그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근본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리고 그 근본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 사람들의 해석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근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종교든 간에 나쁜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나는 근본주의의 형태들은 자의적인 경전 해석이라든지 신앙 해석으로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죠. 무슬림들 근본주의자들도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석의 폭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자의적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슬람과 같은 종교는 행동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종교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그리스도교나 일본 불교가 행동을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법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과거에 무슬림들이 해왔던, 이슬람교에서 얘기했던 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은, 그리고 현대의 삶 속에서 맞게 재해석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과거의 틀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대체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가 영광스러운 시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 극단적으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7세기에 무슬림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대로 지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슬람 법이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 건설입니다. 이게 국가라고 하면은 지금도 국가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무슬림 국가, 그 법이 지배하는 무슬림 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고, 예를 들면 IS라든지 알카에다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근본주의에서 폭력적인 근본주의가 사실 문제죠. 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를 하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근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무슬림들입니다. 중동이 전쟁을 멈추는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요? 모르겠어요. 석유가 없으면 일단은 싸우지 않겠죠. 이 중동의 전쟁이 어려운 게, 중동 지역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55%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스는 거의 40%고요. 그러니까 자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똥파리가 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 국가들끼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외부 세력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내전도 국제전이 되고, 그래서 싸움은 계속 잦아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죠. 석유 자원의 문제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돼야지만 이 중동에서는 평화가 어느 정도 올 텐데, 팔레스타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면은 계속적으로 분쟁의 씨앗이 될 것 같고요. 석유도 그렇고요. 석유는 이 이권 다툼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리아 내전을 가스 파이프라인 전쟁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리아를 통해야지만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로 걸치는서 이게 유럽으로 가는 라인을 얘기를 했던 이란의 안과, 카타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튀르키예로 가는 라인을 제안했다는 튀르키예하고 카타르, 이 두 안이 있었는데, 이란의 제안을 시리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 카타르하고 튀르키예 눈밖에 나서 결국에는 전쟁이 난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자원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석유가 많이 안 난다 하더라도, 가스가 안 난다 하더라도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자원과 관계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예입니다. 중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왜 중동이라 부르게 되었나요? 이 말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중동이라는 말은 20세기 초에 문헌 쪽으로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처음으로 우리가 썼다고 하는 게 20세기 초에
미국의 해군 전략가인 마하니 이 미들리스트란 말을 쓰는데 그 미들리스트를 어디 가르치냐면 지금의 인도 이란 쪽을 가르쳐요. 이쪽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거보다 앞서서 고르든 장군이라든지 영국에서 19세기 말에 더 먼저 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문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20세기 초에 마한의 말을 현재로서는 문헌적 근거로는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동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지정학적인 용어죠. 지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중동이라는 말이 지리적인 용어라면 우리가 뭐 레바논이라든지 월드컵 예선에서 붙은 나라들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축구를 할 일이 없겠죠. 지리적인 용어라면 중동이라는 지역이 있고 아시아라는 지역을 따로 보기 때문에. 근데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우리하고 월드컵 축구 예선을 같이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동이는 중간 동쪽인데 중간 동쪽 누구의 입장에서 중간 동쪽일까요? 우리에서는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 보면 중서거든요. 서쪽에서 가장 멀게 있는 게 유럽이니까 유럽이 극서가 되겠죠. 중동은 중서 정도 되겠죠.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동은 중간 동쪽이고 먼 동쪽은 극동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동쪽은 근동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다. 지정학적인 용어고.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곳은 근동. 그리고 이제 먼 곳은 극동. 그 어딘가 근동, 중동. 이런 식으로 애매하죠. 그래서 중동 국가라고 했었을 때 어디까지 중동 국가로 할 것인가도 문제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동 국가 지역은 중동 국가 있는 지역은 이슬람이 많은 곳이니까 이슬람이 있는 지역을 다 묶어보자 라고 하면 중앙아시아까지도 중동으로 가야죠. 중앙아시아들 다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리학적인 용어 아니라 지정학적인 용어입니다. 튀르키예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지역을 이렇게 나눌 때 튀르키예는 유럽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튀르키예가 없는 소위 말해서 중동 지역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대단히 중요한 중동 국가라고 우리가 보는데 근데 튀르키예를 우리가 유럽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우리는 중동으로 볼 수 있는데 튀르키예 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튀르키예는 유럽을 지향하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나 튀르키예는 근대 이전까지는 무슬림 문화권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뭐 튀르키예를 중동으로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유럽이 되고 싶은 나라죠. 1923년 10월 달에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시작된 이래로 서구와 유럽파, 유럽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매김하려고 했는데 유럽 국가들이 잘 안 받아주죠. 유럽 국가가 안 받아주는 문화적으로는 일단 유럽은 거의 다 그리스도교 문화권인데 튀르키예는 이슬람 문화권이고 일단 이질적이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 보면은 튀르키예가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유럽으로 들어오면 유럽에 있는 농업 국가들은 다 몰락해요. 튀르키예 농산물의 경쟁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튀르키예는 지금 뭐 유럽의 문을 두드린 지 100년이 됐지만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은 뭐 그럼 니네 안 받아주면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뭐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거의 자포자기 상태죠. 그렇지만 유럽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양쪽으로 다 엮여져 있어요. 양쪽 다 엮여 있는데 스스로를 유럽 국가의 일원으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 관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이하게도 중동의 국경은 직선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만약에 정상적인 일이라면 국경을 건넌다 그러면은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나 문화를 고려해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걸 고려했다면은 사람들이 어디 지역에 살고 그거를 다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했었다면 이런 지도가 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유럽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은 지도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럽이 영향대로 부었고요. 특히 그었을 때 대표적인 경우가 이라크인데 이라크는 원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산레모에서 협정에 따라서 국제연맹이 영국에 부여한 위임 통치령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이었는데 이 지역을 영국이 결국에는 이라크라는 나라로 만들 때 쿠르드 지역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세 나라가 되거나 두 나라가 돼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아랍과 쿠르드로 나누던가 아니면 셋으로 아랍 순니, 아랍 시아, 쿠르드로 나누던가 했어야 되는 건데
쿠르드 지역에서 1927년에 석유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석유가 있다는 거 알면서 영국이 그냥 다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경이 자의적으로 그어졌어요.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 특히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영향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외에도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1920년에 있었던 산레모 국제협정에서 영국은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이 두 지역을 위임 통치령으로 받았고요. 시리아 위임 통치령은 프랑스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영국을 보시면 두 위임 통치령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르단강 넘어서라는 지역, 그래서 트랜스 조르단과 팔레스타인으로 나눴고요. 나중에 이 트랜스 조르단이 요르단 왕국이 됩니다. 1921년에 이 선을 그어요, 처칠이. 메소포타미아 위임 통치령은 이라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 시리아 지역을 레바논과 시리아로 나눠서 레바논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시리아라는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영국과 프랑스의 외세가 이쪽 지역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기초를 닦은 거죠. 그리고 그 틀에서 지금까지 나라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압도적이죠. 서구의 지배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 사각 관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시리아 사각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사각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엔 이제 이란 문제거든요. 큰 걸로 보면 현대 중동에서 가장 큰 분쟁의 문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시점은 1979년 이후고요. 1979년 이후 이란 혁명이 성공하면서 79년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그전과 달라지면서 이 두 국가 사이에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가 이 틀 안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이란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저항의 축, 시아 초승달 지역을 만들었고요. 여긴 이제 대이스라엘 전선이죠. 그럼 79년 이전에도 이들 관계가 이랬느냐? 사실은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79년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나라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라는 나라가 강국이었거든요.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라크를 대단히 두려워했죠. 이라크가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을 했고.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냉전 시대에 특히 이번에 축출된 아사드의 아버지 하페즈 아사드가 1971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1970년 정권을 잡아가지고요. 둘은 70년 이후의 전쟁을 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67년에 시리아로부터 뺏은 골란고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차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바로 옆에 나라인데도 싸움을 여러 번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사드 정권은 이스라엘과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사드 정권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사탄은 사탄인데 말이 통하는 사탄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는 둘이 서로 외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왜냐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싸움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79년 이후에 이란이 정권을 바꾸고 아랍 지역에 영향력을 투사하면서 특히 시리아가 아들 아사드, 즉 바샤르 아사드 때 이란과 계속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과 척을 더 많이 지게 됐죠.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은 2011년 아랍에 보면 이전까지도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말 그대로 말이 통하는 사탄이었어요. 크게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11년 이후에 아랍의 봄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시리아의 정권을 바꾸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구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는 이란과 이라크는 시아파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2만 시아파로 같이 되고 특히 이라크의 시아파들이 60%가 됩니다. 이라크 내에서. 그래서 이들이 또 사는 지역도
남동부 쪽에 주로 많이 살고요. 이란과 가까운 쪽에서 서로 연결돼 있고, 이라크의 순니파들은 시리아 쪽과 붙어 있는 쪽, 즉 서쪽에 살거든요. 예, 그래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순니들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파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정권이 시아파 정권이었기 때문에, 시아파에서 파생된 알라위파였기 때문에 시리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순니파 사람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넘기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무슬림 형제단이라든지 이런 그 이슬람주의자 그룹들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종파와 정치적 이해관계 에 얽히면서 이 네 나라가 사국지를 벌여온 겁니다. 자원의 저주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자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1959년에 북해에서 네덜란드가 영국과 석유를 발굴하거든요. 네덜란드 아시다시피 제조 강국이잖아요, 유럽에서. 석유까지 나니까 얼마나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게 자원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말이 네덜란드 병이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더치 디지즈라고. 자원 때문에 잘 나가던 네덜란드 경제가 오히려 높은 그 자국의 화폐 가치 높아지잖아요. 석유 자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석유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석유 산업은 금융에 더 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석유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고용이 늘지는 않아요. 석유 산업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많은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자원의 문제가,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중동이나 이런 석유를 공부해 보니까 아우, 석유 많이 나와서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석유 없이 잘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석유 없는데 잘 사는 나라, 산업 다각화.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둘의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인데 자원 없이도 아무튼 경제 발전을 해왔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석유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석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반도에 갑자기 석유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면 경제 발전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무엇보다도 외세의 입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뭐 가끔 북한이 석유의 바다에 떠 있다, 통일돼서 우리가 빨리 그 석유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는데 석유 없는 상태에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된 다음에 그때 발견하면 되는데, 석유가 있다 그러면 통일하기 어려워요. 여러 나라들이 꼬일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큼 위반을 많이 했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니네들 휴전하자마자 지금 위반한 게 몇 건이냐 계속 이렇게 얘기할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휴전협정을 깨질 수가 있어요.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상대방에게 휴전 조건 위반을 이유로 비난했다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휴전하기 전부터, 그리고 휴전하고서도 바로 계속적으로 서로 비난해요. 그러니까 휴전 조건이 60일 동안 서로 도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월 27일 새벽 4시일 겁니다. 새벽 4시부터 60일간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월 26일까지거든요. 60일간이니까. 그런데 서로가 그 휴전협정을 계속 위반해요. 헤즈볼라도 위반하고 이스라엘도 위반하고, 이스라엘 얼마큼 위반을 많이 했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니네들 휴전하자마자 지금 위반한 게 몇 건이냐 계속 이렇게 얘기할 정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양쪽 다 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휴전이 계속 이어져서 종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월 26일 이후에는, 또 아니면은 1월 26일이 아니더라도 현재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휴전협정은 깨질 수가 있어요. 중동의 전쟁이 현대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에너지 자원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미국의 전 나토 사령관이면서 사성장관 출신인 퇴역장성인 웨슬리 클락 장군의 그 말이 늘 기억에 남아요. 2007년에 아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개입하려고 하겠느냐? 반대로 하면 석유가 있기 때문에 중동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다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에너지 자원, 석유와 가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확인 매장량 기준으로 석유는 55.5%, 가스는 40%. 그러니 여기를 우리가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중동은 중요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동의 전쟁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전쟁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이게 중동 여러 전쟁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 일단 여러 나라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개입이 돼 있고요. 예를 들면은 시리아 내전만 볼까요? 시리아 내전에서 말이 내전이죠. 시리아는 일단 여러 나라와 국경을 두고 있는 거의 6나라죠. 시리아는 위쪽엔 튀르키예,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렇게 6나라와 국경을 두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움직여 보세요. 흔들리면 주변 국가들 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시리아를 우리가 중동의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교통 요충지예요. 이 나라를 거쳐서 중동과 유럽을 잇는 나라예요. 그래서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시리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란도 지속적으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확장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서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는데 정부군과 반군이 벌어졌는데 정부군 편에는 러시아하고 이란이 편들고 있고 반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튀르키예,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되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고 무려 13년을 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리비아도 지금 2012년에 가다피가 제거된 다음에도 이후에 안정을 찾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 내전으로 들어가서 현재 동서로 나눠서 서쪽 정부 뭐 유엔에서 인정한 정부는 튀르키예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반군 쪽에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반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엔 석유이권이거든요. 석유이권 그리고 사람들이 나눠지는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종파적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같은 종파를 할지라도 이슬람 근본주의냐 세속주의냐 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근대 국가의 완전한 형태의 안정적인 근대 국가를 이루는데 중동 국가들이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일수록 계속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석유와 교통의 요충지. 지금 중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중동의 주도권은 가장 큰 세력은 미국이죠.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만을 두고 보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있죠.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이스라엘 뒤에 든든한 배경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무기들이 좋으니까요. 일단 미국에서 무기를 무한정으로 대줄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우위는 떨어지지 않겠죠. 다른 국가들은 그 정도의 정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는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구 1,00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요. 아무리 군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그 병력은 적잖아요. 병력은 적은데 병력으로 치면 옆에 주변 국가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무장 정도,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다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배경으로 건재하는 한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도 건들기는 쉽지 않죠. 이란이 이라크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1979년 이후로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이후로 사실은 왕따 국가거든요. 일단 아랍 국가들은 이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언어도 다른 나라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종파도 다르고 아랍은 대체적으로 압도적인 순니 국가들인데 이란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을지 그랬었으면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니? 주변 국가들 얘기한 거죠. 왜 자꾸만 니네식의 이슬람 혁명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바라보는 이란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이란은 언제든지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이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소위 말해서 시아 초승달,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을 시아들의 동무대로 만들기 위해선 있는 라인이 아니라 이런 라인이 있어야지만이 이란이 본토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라인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란으로 어떤 나라든지 침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밖에 만들어 놓은 이러한 연결선이 저항의 축, 뭐 시아 초승달 이게 이란 국토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막는 밖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란이 특히 이라크에 공을 많이 들인 이유는 일단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8년 전쟁을 치렀던 나라고. 그런데 그때는
8년 전에 칠했을 때는 이라크의 지도층이 사담 후세인, 세속주의 시아 순니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압도적인 다수인 시아파들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제 그 정권이 무너졌고 이란은 이라크가 시아파로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라크 국민의 60%예요. 그리고 많은 이란의 성직자들이 이라크에서 공부를 했고요. 시아파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지가 이라크에 다 있습니다. 이라크의 나자프와 카르발라 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라크로 순례를 많이 가요. 언어적으로는 달라요. 이라크는 아랍어를 쓰니까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니까 다른데 종파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굉장히 커요. 한일전을 하면 목숨 걸고 하듯이 중동 국가들도 그렇게 경기를 하나요? 많이 국가들끼리 경쟁력이 굉장히 세요. 경쟁하는 게. 뭐 대표적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요.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았던 것들 때문에 서로 더 우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면 호나우드가 이란으로 그 클럽 축구 대항전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축구팀에 가가지고 이란에서 가서 경기를 했는데 이란에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전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어쩌면 사우디가 이란에 가서 축구하는 것도 어려웠을 수도 굉장히 있었을 텐데 이 국제적인 관계에 헤빙 무드를 타서 그러는 거고 특히 이 중동 국가들은 축구에 대해서는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축구는 일단은 돈이 많이 안 드는 경기잖아요. 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어디서나 축구가 보편적인 스포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이유인데 중동에서도 축구라면 거의 미치죠. 우리 한국보다 유럽 축구 더 많이 볼 겁니다. 왜냐면 시차가 우리처럼 있는 건 아니니까 몇 시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유럽 축구 많이 보고 있고 또 마초들이라서 또 축구 좋아하고 축구가 마초 문화잖아요. 여성들보다는 마초 문화. 근데 축구를 잘한다기보다는 좀 축구를 깨끗하게 하지는 않죠.